인간 욕구와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먼저 욕구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돼서 이 욕구, 클라이언트의 욕구라는 개념은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이 되는 개념인데요. 자, 욕구, 영어로 이제 need라고 하는데요. 자, 욕구라는 것은 인간이 처한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이 충족되지 않거나 충족된 것이 아니고 충족되지 않거나 결핍된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클라이언트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경제적 결핍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경제적 니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원만한 대인관계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고 원만한 대인관계에 대한 니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필수인 것이 결핍된 상태를 의미한 것으로서 더욱 좋은 것을 가지려는 요구와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될 텐데요. 영어로도 이제 need와 want의 차이인데 다음 화면에서 이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구.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욕구라고 합니다. 좀 더 다른 표현을 하자면 요구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인데 자,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이냐 하면 밑에 예를 알코올 중독 클라이언트나 가출 청소년 이렇게 예를 들어봤는데요. 알코올 중독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은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은 술을 중단하는 것이죠. 욕구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요구, 영어로 want는 클라이언트한테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클라이언트가 원하고 있는 것, 알코올 중독 클라이언트가 술을 마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욕구와 요구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은 그 영어로 need와 want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학자마다 이것을 두 가지 다 욕구라고 기억 받침을 둘 다 붙여서 보통 이제 요구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둘 다 욕구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것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출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겠는데요. 가출 청소년의 경우에 사실은 집이 싫어서 나온 거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은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일 텐데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욕구와 요구의 차이를 여러분이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인간이란 욕구를 지닌 존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땐 불가피하게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이런 외부의 도움이라는 것은 주로 가족과 종교에서 했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자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이제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것은 서로 기대면서 돕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뼛속 깊이 집단적 존재입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간은 단독 생활을 해오지 않았고요. 인간은 진화 과정 속에서 600만 년 동안 집단 생활을 해왔고 서로 돕는 협력이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 본능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가족과 종교에서 이런 외부의 도움을 충족시켜 줬다면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이 역할들이 가족과 종교의 역할들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외부의 도움이 복지 제도에 의해서 충족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란 그런 의미에서 외부의 도움을 사회적 차원에서 체계화하고 제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회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욕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클라이언트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욕구의 개념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에서는 욕구는 충족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욕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문제, 영어로 이제 problem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란 욕구를 가진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욕구와 문제를 동일시해서 같이 혼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통한 욕구 충족의 목표는 문제 해결과 예방,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에서 인간의 욕구에 대한 대표적인 두 명의 학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매슬로우라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학자가 주장하는 것의 대표적인 명칭을 우리가 욕구 위계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욕구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내용이겠고, 자, 위계라는 말은 우리가 위계 질서라는 말을 일반 용어로 많이 쓰고 있죠.
위계 질서 그러면 왠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해서 그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게 좀 뭐 이렇게 그 지시에 순응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자,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낮은 단계 욕구와 높은 단계 욕구가 마치 계단처럼 층층이 그 순서대로 이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총 7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통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 그러면 많은 그 자료들이 5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시간에 7단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매슬로우가 초기 저작에 본인의 초기 저작에 5단계를 발표를 했고 이 5단계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일종의 학문적인 명성을 얻게 됐고 사회에서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건데요. 이 매슬로우가 자신의 후기 저작, 그러니까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이것을 좀 더 보완 확장을 해서 7단계로 재수정을 했는데요. 여전히 대중에게 또 학계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은 5단계가 더 많이 알려지고 있긴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엔 7단계로 매슬로우의 후기 저작에 속하는 7단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7단계를 설명할 때 아래부터 설명을 합니다. 욕구 위계론이기 때문에 아래가 더 우선적이다, 아래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아래쪽이 더 우선적이다라는 의미여서 자, 한번 읽어보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또 애정 및 소속의 욕구, 자존의 욕구, 인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위계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화면에서 설명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지나가기 전에 그 좌우에 있는 화살표를 한번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4단계까지는 결핍 욕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5, 6, 7단계는 성장 욕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다음 화면에서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기억을 하실 것은 4단계까지는 결핍, 5단계, 6단계, 7단계는 성장 욕구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수준의 욕구, 아래쪽으로 갈수록 낮은 수준의 욕구인데 낮은 수준의 욕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 그 기본적인 설명을 몇 가지 더 드리자면 이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7단계로 나누고 이들 간의 위계적 관계에 있다는 욕구 위계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욕구, 니드를 가지고 태어나고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인간은 점차 높은 수준의 욕구의 충족을 원하게 되고 더 낮은 욕구를 더욱 강력하면서 만족을 먼저 욕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위 욕구가 부분적으로라도 만족이 되어야 상위 욕구로의 추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매슬로우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계속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매슬로우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욕구 위계론이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하셔서 시험에 적고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그 보편타당한 불변의 법칙이다 라고 이해하시지는 않길 바랍니다. 매슬로우가 인간의 한 측면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어서 물론 비판받을 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간의 욕구와 관련해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또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욕구에 관련된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화면에 그래서 보면 각각의 욕구들은 위계적이기 때문에 기본적 욕구의 충족이 이루어져야 복잡한 욕구의 충족에 관심을 갖게 되고 상위 욕구를 달성하게 되는 이게 바로 위계적 욕구 위계론의 의미인 건데요. 자, 얘가 굉장히 쉬운 예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존경받고 있는지 이게 4단계 욕구인데요. 아닌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배고픔에 시달린다라는 것은 이제 1단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건데요. 이렇게 1단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2단계, 3단계, 4단계, 5, 6, 7단계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속담 중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는데요. 딱 여기에 적합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은 일단 배고픔이 해결되어야 1단계 욕구가 해결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배가 고픈 상태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라도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게 되는 것, 바로 그게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위계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인간의 욕구는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 다른 말로는 존재 욕구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고, 이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로 구분한 이 명칭 자체가 결핍 욕구는 충족 시에 그 욕구와 갈망이 사라진다고 보는데 4단계까지입니다. 성장 욕구 5단계, 6단계, 7단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충족되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다음 화면에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욕구는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로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체적 욕구의 하나인 음식에 대한 욕구는 배고픔이 해소되거나 배가 부른 다음에는 그 욕구가 감소되거나 사라지지만, 여러분 배고플 때 그 뭐 밥이든 빵이든 이제 먹고 나면 그걸 계속 먹어야 된다면 오히려 이제 그게 고문이 되고 고통이 되는 셈이죠. 배고픔은 일단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위 욕구의 5단계, 6단계, 7단계에 해당하는 성장 욕구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심미적 욕구의 하나인 음악에 대한 욕구는 음악을 좋아하고 즐길수록 음악이 주는 기쁨이 더욱더 높아지고 더욱더 음악을 즐기게 되는 현상, 그것을 우리가 성장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동일한 음악을 1시간 내내 듣게 되면 좀 지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음악을 듣게 되면 이 음악에 대한 음악을 즐기는 욕구가 배고픔이 사라지듯이 그런 방식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욕구 7단계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삼각형에서, 피라미드 형태의 삼각형에서 제일 밑에 있었던 첫 번째입니다. 욕구 위계론의 의미, 이 1단계가 충족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의 욕구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생리적 욕구인 건데요. 자, 식욕, 수면욕, 갈증, 성욕 등의 유기체적인 욕구, 생물학적인 관점에서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 어떤 욕구보다도 우선시하는 그런 욕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것은 뭐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자기 자신을 외부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생리적 욕구가 충족될 때, 자, 이게 1단계였었습니다. 1단계 충족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을 찾게 된다는 거죠. 신체적인 안정, 환경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 및 안정성, 안락함, 평온, 예상할 수 없고 조정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하는 욕구, 즉 안전해지고자 하는 욕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생리적 욕구라는 것이 워낙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그 생리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의 욕구를 이야기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올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배고픔 후에 안전의 욕구, 그러면 마치 원시인이 동굴에서 사자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안전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 안전이 꼭 우리가 사자한테 쫓기지 않는 것만 이 안전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현대사회에서는 뭐 우리가 뱀이나 사자한테 쫓길 이유는 없으니까요. 과거에 왕이 국민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죠. 노비는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비나 왕정시대의 국민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던 겁니다. 언제 왕이 나를 자신의 그 생각대로, 자의적인 생각대로 그 감옥에 가둘지, 또 노비 입장에선 언제 주인이 나를 죽일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나라는 군사 독재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나를 위협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이 안전의 욕구에 관련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한 사회의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그 사회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범죄가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안전에 대한 욕구, 내가 안전하게 폭력을 당하지 않고 밤에 길을 갈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이 안전의 욕구에 해당이 되겠고, 이 안전의 욕구가 사회적으로 달성되려면 그 사회가 좀 더 평등해져야 가능할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애정 및 소속의 욕구인데요. 타인과의 만족스러운 관계와 가족, 친구, 직장 등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이고, 사회적 욕구라고도 하고 사랑과 관심, 애정, 믿음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인간은 사회적 존재, 집단 생활을 해왔고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서 살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애정 및 소속 욕구가 어떤 타인으로부터 관심을 받으면 바람직하고 뭐 받지 못하면 할 수 없고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본능에 속하는 겁니다. 본능적 욕구에, 자신의 의지와 관련 없이 우리의 유전자에 뿌리박혀 있는 본능적 욕구 중에 하나가 이 애정 및 소속의 욕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만나게 될 클라이언트의 경우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게 될 클라이언트가 원만한 사회적 관계, 타인과의 애정 및 소속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자존의 욕구인데요. 능숙함, 자신감과 성취감을 맛보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로서 존경의 욕구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번역상에 또 약간의 혼동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원래 이 매슬로우 학자가 이 4단계 설명할 때 이스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돼서 우리가 자존, 셀프 이스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 원래 매슬로우가 썼던 용어는 셀프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이스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존경에 해당하는 용어여서 여기 안에 셀프 이스팀, 자존도 포함됩니다만 매슬로우가 좀 더 강조해서 설명했던 것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존경받고 싶은 욕구, 그것을 이 4단계 자존의 욕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너 오늘 굉장히 멋있어 보여. 사회적 지위가 높게 되면 또 인정을 해주죠. 타인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에 대한 욕구, 타인들이 나를 알아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욕구를 이제 자존의 욕구라고 이스템 욕구, 이스템 니즈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번역하면서 그냥 존경의 욕구라고 하면 전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셀프 이스템으로 보여집니다만 물론 셀프 이스템이 이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의미보다는 좀 더 매슬로우가 강조했던 의미는 자기 자신의 셀프 이스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존감이 있는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남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 거기에 훨씬 더 큰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자존의 욕구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도 자존의 욕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지적 욕구입니다. 자, 5단계와 6단계는 욕구 위계론, 5단계론에서는 그러니까 매슬로우의 초기 저작에서는 없었던 내용인 건데요. 자, 모르는 것을 이해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겠고 지식과 이해, 호기심, 탐험, 의미 추구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 호기심이 충족되는 것, 그것이 인지적 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심미적 욕구인 건데요. 자연과 예술에서 질서, 조화, 미적 감각 등을 추구하려는 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술, 심미라는 단어가 나오면 왠지 클래식 음악을 들어야 될 것 같고 미술관에 가서 무슨 고호의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 자, 꼭 그런 의미의 예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이 아름다운 환경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환경이 굉장히 시끄러운 공사장의 소음이 들리고 또 악취가 나고 이런 환경이라면 그것은 이 심미적 욕구가 충족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자아실현의 욕구인 건데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가치 있는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이고 자기 완성에 대한 갈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4단계의 자존의 욕구와 구분을 하셔야 될 텐데요. 자존의 욕구는 주로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하면 남들로부터 보통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존의 욕구는 4단계에는 충족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자아실현은 남들의 시선과는 관련 없이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 텐데요.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컴퓨터 회사 중에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죠. 애플의 재무 책임자였던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굉장히 연봉도 높고 갖고 있는 스톡 옵션도 굉장히 큰 금액이 굉장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 재직 중에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젊은 나이에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그래서 이렇게 조기 은퇴하고 빨리 은퇴하고 뭘 하고 싶냐 했더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비행기 조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높은 연봉에서 사회적 지위와 재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자아실현의 욕구는 아마도 어렸을 때 그 경비행기를 조종하는 게 이분의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던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이 7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자가 나오는데요. 브래드쇼입니다. 이분도 이제 그 사람 이름인데요. 브래드쇼라는 학자의 그 네 가지의 사회적 욕구를 구분하게 됩니다. 사회적 욕구의 의미는 인간의 기본 욕구들 중에서 사회 구조적 맥락을 지닌 욕구라고 할 수 있겠고, 기본 욕구의 미충족 상태가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적 욕구의 의미는 개인의 구체적인 욕구가 사회적 욕구로 규정되는가는 궁극적으로 특정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과 시대적 변천 그리고 개인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빈곤 같은 경우에 그 앞에서도 이제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했습니다만,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여기서의 브래드쇼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욕구, 우리가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순간 우리는 상대적 빈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빈곤선, 최저 생계비를 매년 책정해서 그 금액이 바뀌고 있죠. 절대적 빈곤은 정해진 숫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상대적 의미를 포함시켜서 최저 생계비를 약간씩 변화시켜 나가고 있고 올려 나가고 있죠. 그것이 사회적 욕구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회적 욕구 해결 방법은 사회적이고 공통적으로 개인의 노력만이 아닌 사회의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욕구의 종류를 크게 네 가지로 브래드쇼라는 학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규범적 욕구입니다. 전문가 행정가들이 주어진 사회적 조건과 상황에서 정의한 욕구라고 할 수 있겠고, 전문가와 행정가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욕구 충족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욕구 수준과 비교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바람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들은 욕구 상태에 있다라고 파악을 하는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빈곤선을 예를 들어보면 빈곤선이라던가 또 최저임금도 일종의 규범 또는 기준으로서 그 이하의 조건에 생활하는 사람은 소득 욕구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빈곤선, 최저생계비를 정할 때 이것을 그 보통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우리가 그 최저생계비라는 것을 정할 때 굉장히 복잡한 경제학적 수식들 또 물가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요. 짜장면 가격이 얼마인지 연탄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걸 포함시켜서 이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일반 대중이 그런 전문적 과정에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체감된 욕구인데요. 자, 이거는 felt need입니다. 자, 이 felt라는 단어는 영어의 feel, 느끼다의 과거 분사형 형용사인 셈입니다. 느껴진 욕구라는 의미인 건데요. 자, 개인이나 집단의 욕망과 동일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욕구 상태에 있는 당사자의 느낌 때문에 인식되는 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면접, 전화, 우편 조사 등 사회 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욕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동네에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좋은 도서관, 또 좋은 체육시설, 수영장이 포함된 이런 좋은 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것, 그게 지금 이 felt, 체감된 욕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체감된 욕구는 낮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밑에 예는 고립된 연구임대 아파트 노인과 정신장애인 자녀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그 장애인복지관이었었고요. 그 연구임대 아파트의 가정방문을 통해서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이 있는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그 제가 보기에 관찰로는 그 40대의 딸과 그 70대의 노모가 그 생활하고 있는 둘이 2인 가족이었었는데, 이 딸이 정신질환임에 굉장히 명백해 보였습니다. 관찰로는.
그 아이 컨택도 안 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에 약간 그 입을 벌린 표정, 아주 전형적인 정신분열,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조현병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해당한 클라이언트였는데 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뭐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아서 이제 보호자 70대의 이 어머니인 할머니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 제가 어떤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할머니의 대답이 우리 딸은 아무 문제 없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저 따님이 지금 대화도 안 되고 어떤 좀 이상한 점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을 때 그 할머니의 대답은 지금 외간 남자, 저를 의미하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처음 방문했을 때입니다. 외간 남자가 방문을 했는데 우리 딸이 숫기가 없어서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의 의도적인 대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 가정 방문을 한 그 젊은 남성,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젊었었으니까요. 그 남성 사회복지사가 갑자기 방문해서 뭐 이것저것 묻고 하니까 뭔가 좀 방어적인 태도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드러난 이 체감된 욕구는 뭐였냐 하면 우리 딸은 정신적인 문제 전혀 없는데 그나마 필요한 게 있다면 지금 치과 진료가 필요해 라고 이 할머니는 언급하셨고요. 제가 보기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felt need의 felt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보호자인 셈이죠. 그래서 체감된 욕구는 정신과 치료가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가 느끼고 있는 욕구는 치과 진료에 국한되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체감된 욕구가 실제로 욕구 충족의 추구 행위로 나타난 욕구가 세 번째 표현된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에 대한 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문가가 어떤 개인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개인이 실제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둡니다. 자, 체감된 욕구는 일종의 클라이언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생각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복지관에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라고 신청한 것, 즉 그것을 우리가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익스프레스드의 의미가 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신청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주를 요청하거나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의 수,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로 웨이팅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대기자 명단인 거죠. 대기자라는 것은 이미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여서,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대기자 명단에 많은 숫자가 있는 프로그램은 표현된 욕구가 그 지역사회에 높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브래드쇼의 사회적 욕구의 네 가지 중에 마지막 비교된 욕구입니다. 욕구를 갖는 당사자와 유사한 사람을 비교하거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정해진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슷한 상황과 조건이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서비스 수급자이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아닐 경우에 후자는 미충족된 욕구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 지역과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지역 간에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욕구의 차이가 비교된 결과로서 그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지역은 비교된 욕구가 높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생애 주기와 사회복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인간의 삶은 발달과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의 발달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될 때까지만, 즉 키가 크고 정신이 성숙해지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발달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회복지 실천의 의미에서 인간의 발달은 전 생에 걸친 변화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전 생이란 말의 의미는 노화까지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60세에 지나서 또 70세가 돼서 노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에선 발달, 변화 과정을 총괄해서 우리는 발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인간 발달의 분야는 인간의 삶,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각 과정, 아동기, 청소년기, 노인, 이런 각 과정에 독특한 특성이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이해를 많이 해야 각 생애 주기의 발달 단계에 속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잘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각 과정의 독특한 특성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 시기 그러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머릿속에 제일 첫 번째 떠올리는 단어 청소년 질풍노도의 시기. 그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청소년들을 잘 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인간의 생애 주기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자, 인간 발달의 각 단계를 생애 주기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인간의 행동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생애 주기를 통한 발달 단계별 특징과 변화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모든 인간은 전 생애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연령별로 또한 시기별로 다양한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고 이러한 연령별 시기별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대다수 인간들은 문제에 봉착하거나 위험에 빠짐으로써 그 개인의 삶의 복지 증진을 이룰 수 없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사회복지에서는 생애 주기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사전 대책이나 사후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데요. 자, 청소년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질풍노도의 시기가 갖는 위험성을 미리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거나 또는 거기에 관련된 사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의 기본적인 토대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인간의 생애 주기를 이번 시간에 총 9단계로 간략히 나누게 되는데요. 물론 이것도 역시 학자마다 언제까지가 또 그 해당 생애 주기에 해당하며 생애 주기를 몇 단계로 나눌 것인지는 학자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9단계로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이 과목 지금 하게 될 내용의 주로의 내용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란 과목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태학인데요. 수정에서, 즉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된 시점, 수정에서 출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 각 단계의 생애 주기마다 욕구와 위험, 문제,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4가지 개념을 갖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태아의 욕구는 임신 과정이 순조롭고 태아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건강하게 태어나며 가족의 사회,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여기에 관련된 욕구가 이 태아기에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 시기의 위험으로는 임신 및 분반에 관련된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문제로는 임신 중에 태아의 발달이 순조롭지 않은 것, 임산부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약물을 사용했다거나 혹은 필요한 영양 공급과 의료 서비스를 사회 경제적 이유로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아기에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불임 또한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실천 현장에서 처음 실천했던 곳이 장애인복지관이었는데요. 그때 처음 담당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인테이크, 접수 상담이었었습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보호자가 복지관을 처음 찾아왔을 때 그 처음 하는 상담을 우리가 인테이크 상담, 접수 상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 기억에 남아있는 한 사례 중에 하나가 한 2살 내지 3살 정도 되는 그 아동이었는데요. 선천적 기형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을 찾아온 경우였었습니다. 그 아동의 특징이 손과 발이 일종의 이렇게 마치 우리가 수영할 때 사용하는 오리발처럼 손과 발이 잘 구분되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의 선천적 기형을 나타내는데요. 상담 과정 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상담을 한 결과로는 임신 중에 감기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 약물이 굉장히 태아에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와 관련돼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불임 관련된 상담, 예비 부모 교육, 빈곤한 산모와 태아를 위한 의료적인 지원, 모성보호 서비스, 가사 지원 서비스 등이 여기 포함될 수 있겠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몇 가지의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악입니다. 이제 태어나서 통상 만 1세 정도까지를 영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감각이 발달하고 굉장히 빠른 발달을 보이고 있는 시기죠. 신체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운동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모의 세심한 양육과 보살핌에 대한 욕구,
이 영아기의 지금 연령대에 속해 있는 생애 주기에 속해 있는 아동의 입장에선 영아는 굉장히 무력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부모의 양육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복지 역사를 살펴보면 그 프로이트라는 학자의 정신분석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이트라는 학자의 정신분석에 보면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영아 시기부터 시작해서 만 6세 정도까지의 이 어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기에 부모와의 관계 또한 그 아이의 평생에 걸친 6살까지라고 해서 6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6살까지의 경험이 그 아이의 평생에 걸친 성격적인 요인, 정신적인 갈등, 관계의 패턴 이런 것들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을 한 이제 그런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녀 양육과 어머니에 대한 불신의 위험이 이 영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프로이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영아의 입장에서 부모가 자신을 잘 보호하지 않는다고, 잘 케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이에게 있어선 부모의 양육이 세상의 전부인 셈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신을 잘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젖을 달라고 하는데 젖을 잘 주지 않고 이런다면 세상이 자신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프로이트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이 어린 시절에 이러한 경험이 정신질환이나 성격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 보호자와의 부적절한 애착관계, 지나친 애착이라던가 또는 지나친 방임이라거나 부모의 양육 기술,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양육, 또 부부 갈등에 의한 아동 학대 문제 등이 이 시기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이와 관련돼서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학대 및 방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고위험 집단에 대한 부모 교육, 가정방문 서비스 등의 예방책을 시행하는 것, 또 부모의 사정으로 아동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아 보육 서비스, 그러니까 부모가 케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부모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예를 들자면 교도소에 간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아동 양육을 할 수 없다면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복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양육의 안정성과 영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도 물론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유아기입니다. 만 1세에서 3세 정도의 시기라고 보통 학자들이 합의하고 있는데요.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신체 변화와 함께 인지 발달이 이루어져서 이해력과 언어 능력이 급속하게 발달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자아인식이 발달하고 다른 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회관계가 가족에서 또래로 확장되게 된다는 건데요. 자, 이 앞선 시기 영아기 때는 부모가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시기라면 이제 부모에서 약간씩은 벗어나기 시작해서 또래 관계, 친구들이나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또 부모가 아닌 다른 어른들과의 관계도 시작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부모의 보살핌과 함께 건전한 사회관계 확장, 또 인지와 언어 발달이 중요한 욕구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녀 양육에 관한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을 수 있고, 관련된 문제로서 유아의 공격성 또는 과잉 활동의 문제, 불충분한 부모 역할 수행의 문제, 예를 들자면 방임이나 학대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고요.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로서 발달과업의 진폭이 상대적으로 큰 시기여서 학습과 사회화, 놀이 등의 연령별 적절한 보호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발달과 생애 주기에 관련돼서 인간의 발달 속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좀 느리고 어떤 아이는 굉장히 빠를 수도 있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진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대와 방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가 역시 이 영유아기 때는 여전히 학대와 방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아이가 굉장히 무력한 시기이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대와 방임에 대한 것들은 계속 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아동 전기, 학령 전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앞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 가기 전 단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3살에서 6살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 언어 발달과 운동 능력이 크게 향상돼서 주도적인 활동 시기가 시작이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지교육이 실시되는 첫 단계이고 학습과 사회와 놀이 등을 충분히 경험함으로써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 관련된 욕구가 있는 시기이겠고요. 자, 위험으로는 여전히 자녀 양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을 수 있겠고 문제로는 경제적인 이유, 또 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한 보호감독의 부재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아동의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적 이해와 성 역할 기준의 융통성 부여와 같은 조기 교육에 기회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라던가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대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놀이지도 또는 부모 상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로서 활동 반경에 비해서 자기 보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아이들은 이제 혼자서 독립적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 나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영아기 때는 걷지도 못하는 시기였던 거에 반해서 뭔가 이제 움직여 나가고 있는 시기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경이 넓어지는 거에 비해서 자기 보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안전 서비스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학대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 또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신분석학에서의 프로이트는 이 6살까지 태어나면서 이 6살까지를 심리성적 발달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 6살 때까지의 발달 단계가 전생에 걸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 이 부분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번째 단계로서 아동기입니다. 이제 학교 들어갈 나이입니다. 6살 때부터 12살 때까지를 의미하는 건데요. 초등학교 재학 기간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인지 발달로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면서 학습력이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가정을 벗어나서 학교 생활이 중심이 되면서 또래 집단 관계가 주된 사회적 관계로 등장하게 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적이고 사회적인 자극을 제공하는 것, 또 학교와 또래 사이에서의 성공적인 경험, 안전하고 안정된 양육 환경 등이 이 시기에 아동의 욕구라고 볼 수 있겠고 자녀 양육과 교육 기회 박탈로 인한 사회성 발달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이 시기의 위험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문제로는 아동학대 문제와 함께 학교와 또래 관계에서 실패하거나 안전을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 학습,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점수화하는 것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경쟁의 과정에서 내가 학습에 대해서 누군가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아동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실패의 경험으로서 심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는데요. 학습장애라던가 이런 것들에 의한 아동의 열등감 극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결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는 빈곤 가정의 학업 성취,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적인 조기 개입 서비스 등이 필요할 텐데요. 자, 우리가 학교 사회복지라는 분야가 그 사회복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 사회복지사는 그 학교에서 칭찬받고 학교 선생님들이 관심 갖고 성적도 우수하고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학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뭔가 뒤처지고 선생님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공부도 못하고 징계받고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의 관심, 1차적인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역아동센터, 위스타트 운동 같은 것들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고요. 학교 정을 위한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 서비스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째 단계는 청소년기입니다. 중고등학교 시기에 해당하는 13살 정도부터 18세 정도까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급속한 신체 변화와 함께 재생산, 즉 2차 성징이 발달하는 시기이죠. 이제 남성과 여성의 호르몬들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성인과 유사한 이제 기능들이 성숙하게 됩니다. 인지 발달에서 추상적 사고와 과학적 논리가 발달하게 되겠고요. 성 정체성을 포함한 자정체감, 청소년기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자아 정체감입니다. 청소년들이 과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성인으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 자아 정체감을
잘 확립하는 것이 이 시기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고, 부모로부터의 독립성 욕구도 아주 높게 증가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건강과 보건의 문제, 성적 취약성에 노출되는 것. 자, 여기서 성적 아니고 성적입니다. 시험 점수의 의미가 아니고 성적, 성 역할에 대한 어떤 혼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래 집단에서의 부정등이 이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로서 청소년이 자아정체감 확립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탈의 문제 관련돼서 이것이 심했으면 약물 남용, 인터넷 중독, 가출, 학업 중단과 학교 폭력을 포함한 학교 폭력의 가해, 피해 문제, 학교 부정의 문제, 성폭력이나 미혼 부모의 문제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대중들이 미혼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미혼모가 된 여성 또는 10대 여성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공동의 문제여서 우리는 이제 미혼모라는 단어 대신에 미혼 부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로 자아정체성 확립과 일탈 행위에 개입해서 예방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 목적이 될 수 있겠고요. 진로지도를 포함한 지속적인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 약물 남용 예방교육, 가출 청소년 쉼터, 미혼 부모 지원 서비스, 다양한 청소년활동 지원 서비스 등이 여기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째 단계는 성인 초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청년기라고도 하는데요. 통상 이제 19세에서 40세까지를 의미하는데, 자, 40세가 청년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자마다 그 구분에 관련된 나이의 기준은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시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기까지는 뭔가 사회복지 서비스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20살 넘어서 성이 되면 자기 삶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성이 되면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인간의 생애 주기는 임신의 수정 때부터 시작해서 임종까지 전 단계를 포괄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성인기가 청소년기 이후부터 노년기까지의 비교적 긴 기간이기 때문에 이를 성인 초기와 중장년기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신체적 발달이 완료되고 정서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직업을 얻게 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 또한 결혼을 통해서 친밀성을 확보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과업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독립성의 확립, 부모로부터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하는 것이 이 시기에 해당하는 거죠. 독립성의 확보와 친밀성의 성취가 여기에 이 시기에 해당하는 욕구라고 볼 수 있겠고, 주로 직업활동과 결혼생활에 관련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 형성과 부부 간의 친밀한 관계 유지에 대한 욕구가 강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시기의 위험 요소로는 의료나 질병, 실업, 산업재해, 임신과 분만, 자녀 양육, 직업 능력의 상실 등이 여기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로는 구직이나 직장에서의 부적응, 결혼 상대자를 찾는 것, 결혼 생활의 부적응과 부부 갈등. 자, 이 부분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개입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불임 또는 임신, 첫 자녀 출산에 따른 양육의 문제, 보육의 문제, 미혼 부모의 문제, 또 한부모 가족이 된 자녀들에 관련된 양육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로서 직업과 관련해서는 직업 훈련과 고용 관련 서비스, 창업 지원, 평생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부 상담이나 가족 치료, 부모 교육 등을 통해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 자녀 출산에 따른 양육 기술 제공하고 불임 및 입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번째 단계입니다. 중장년기, 나이로는 40세에서 대략 65세 정도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가정과 직업 양면에서 안정과 번영이 지속이 되는 동시에 생물학적 노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경제적 정서적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의 운영과 가족 보호 등을 통해서 안정된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특히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이 시기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 시기의 위험으로는 청년기와 유사한데요. 의료, 질병, 실업, 산업재해, 자녀 양육, 직업 능력 상실, 임신과 분만. 자, 그리고 부모 자녀의 갈등이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타인의 죽음과 재정적 어려움. 저도 이제 아는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이제 올 때 결혼한다는 연락이 끊긴 지는 안 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이제 계속 오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타인의 죽음과 또는 재정적 어려움이 이 시기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로는 신체적, 생리적 변화, 직업에서의 실패, 부부 갈등과 이혼 등 중년기 위기의 문제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의 문제, 장성한 자녀들의 독립에 따른 빈둥지 증후군. 자, 이 단어는 대중들에게도 꽤 유행처럼 많이 알려지고 있는 단어인 건데요. 그 자녀를 독립시키고 그리고 나서의 심리적인 공허감을 이 새가 자식을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빈 둥지에 어미만 남아있는 이제 그런 상황과 비유해서 빈둥지 증후군, 자녀를 독립시키고 난 다음에 심리적인 공허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업과 재취업의 문제, 연령 증가에 따른 질병, 장애 발생, 노화의 시작과 함께 관련된 변화들, 가족, 특히 가장과 친구들의 죽음, 가족 해체로 인한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의 문제, 노숙의 문제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고요.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로서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매우 다양할 수 있겠고요. 자녀 교육 및 안정된 가정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4대 보험, 물론 우리가 이제 노인 장기 요양까지 포함하면 5대 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포함한 소득 및 건강 보장,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가족 치료, 또 가족 지원 서비스 등이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째 단계 노년기입니다. 65세 이상을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신체적, 사회적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력과 청력, 근력 등의 쇠퇴와 함께 운동 능력과 기억력 등이 감소하고 직장에서 은퇴해서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이 감소하는 것뿐만이 아닌 역할이 상실되는 것, 그리고 사회관계 축소 등이 이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자아통합, 과연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의미가 있었는가에 대한 자신의 의미부여, 자아통합, 건강한 신체 유지와 노인 역할 수행 중 자기개발을 위한 기회 증진, 그리고 삶의 정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기의 위험 요소로는 의료나 질병, 배우자의 사망, 은퇴, 정서적인 고독과 죽음의 문제 등이 죽음의 문제가 누구나 부딪힐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 위험 요소입니다. 자, 관련된 문제로는 빈곤과 질병, 고독과 소외, 역할 상실 등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겠는데요. 은퇴로 인한 소득의 감소, 질병과 노화로 인한 일상생활 독립성을 상실하는 것, 배우자와 친구의 죽음 등에 의한 정서적인 고독, 은퇴에 의한 역할 상실의 문제, 죽음의 공포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40% 후반대에 된다는 통계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노인 빈곤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의 위험성과 문제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고독사의 문제, 1인 가구인 노인이 혼자서 죽게 되는 고독사의 문제도 점점 그 비중이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로 양질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소득과 건강 보장, 독립적 생활 능력을 상실한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 및 양로시설의 확대와 다양화, 치매 노인을 위한 간병 서비스 및 노인병원의 확대, 건강과 노동 능력을 갖춘 노인의 재취업 서비스, 노인주택의 보급,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 인간 생애 주기에 있어서 9번째 단계인 노년기에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